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과목이죠? 중개사법이요? 다 공부해보신 모양이에요? 그게 다예요. 아무튼 반갑고요. 한번 열심히 해서 내년에 모두 합격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해야죠. 여러분들 시험 합격 안 하면 저도 따라가서 족질 겁니다. 같이 접수하죠. 뭐. 저 집은 서울인데요. 한번 원서 내볼게요. 혹시 저보고 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저 소개를 뭐 할 필요 없겠죠? 해야 돼요?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안동 김가고요. 읽어보시죠. 이거 읽으면은 한자를 무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표준 성명 한자로 다 인정된 거예요. 작년에 이름 바꿨습니다. 작년엔 동수인데 동탁. 잘하시네요. 아우, 그래요? 예. 불벌동자에, 이게 원래 법도 도거든요. 근데 탁자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거 보면은 거의 못 읽어요. 김동도 아니면 붉은 단, 김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단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뭐 소개는 간단히 하고요. 우리 과목 자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 실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또 우리 법령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중개사 법령 할 때 이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법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시행령이 있죠. 바로 대통령의 명령인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국토령.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 되는데 이 외에도 하나 꼭 함께 보셔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 법 내에서는 거래 신고가 주가 되지만 더 나가서 외국인 토지법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옛날에 공법사항인데 지금은 법령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함께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뒤에 중개 실무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말 자체요. 자, 개업한 중개업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현실의 업무 자체를 다룬 분야인데 문제는 이 실무는 우리 순산 중개사 법령의 내용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우는 민법, 학개론, 공법, 공시법, 세법 이 모든 과목이 여기서 종합적으로 활용될 거예요. 그럼 달리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실무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실무를 따로 공부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까요? 예. 나올 때 여러분 민법 때 배우셨죠?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러다 욕 먹습니다. 오래 살겠죠, 대신. 어차피 이 실무는 출제 비중은 높진 않아요. 한 30% 내외인데 이 사항들도 훗날 민법 등이 공부된 상태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해결되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나면 좋을 거예요. 자, 그 외의 사항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상 아마 그럴 거예요. 강의 초기에 어찌해야 이 시험은 수월하게 합격할 것인가. 이른바 합격 비법 있죠. 소위 합격 전략. 어쩌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쉬운 것 먼저 해결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복습하기 가능해요? 우리가 늘상 학교 다닐 때 듣던 얘기죠. 예. 우등생들의 모든 공통점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자. 이거 지킬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위 공부 요령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습은 하루에 깊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몇 분? 10분 정도. 끝났어요. 뭘까요? 자, 우리가 매일 공부하실 때 책 앞머리에 보면은 큰 목차가 있고요. 세부 항에에 보면은 또 목차가 있을 겁니다. 큰 타이틀, 소 타이틀, 내용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목차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간략히 읽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알아야만 어때요? 여행도 재미있고 머리도 많이 남겠죠.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왔을 땐 이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런 말 하죠. 우리가 3시간 정도 강의를 열심히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방 싸고 가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야, 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근데 그게 집에 갔을 때 온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학습에서 배운 지식들은 책을 듣고서 5분 만에 거의 80%가 사라집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가 3층에 있어 지금. 그날 배운 것이 3시간 진도요. 한 층 내려갈 때마다 1시간 분량이 쭉쭉쭉 다 빠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복습. 근데 이것은 역시 처음에는 깊게 하지 마시고요. 목차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한 30분 정도, 요 정도로 하셔도 처음엔 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이 시험은 어때요? 이미 봤을 겁니다. 민법 교재가 몇 페이지죠? 약 800페이지 될 거예요. 공법은요? 공식법은요? 그 800페이지 남짓한 책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 2달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6과목입니다, 지금. 총 몇 개월이요? 1년 2개월. 한 번 다 읽는데 이미 1년 걸려버리겠죠. 시간이 아까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 어차피 장기 레이스니까 어찌하자? 차근차근히 뚜벅뚜벅. 항상 끝에 남아서 우는 자, 그가 승자인 거예요. 괜히 큰맘 먹었다 해서 그럴 겁니다. 남편분께서 아니면 부인께서 여보 제발 원래 증 좀 따와줘. 왜? 내가 돈 벌어줄게. 꼬드기죠? 속단 말로. 근데 그 큰맘 먹고 우리가 왔을 때 나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하겠다. 이런 맘 먹습니까? 죽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니죠. 천천히 나가시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하면 될 거예요. 흔히 쓰는 말로서 나무를 보기보다 뭘 보라? 숲을 먼저 보도록 하라. 항상 법학 공부는요, 전체 체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내용을 감시해야 돼요. 이거 체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내용을 암기한 데서 도움될까요? 아니에요. 흔히 우리 객관식 문제 볼 때 함정들을 많이 팝니다. 이것인 듯 이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 저럴 수도 있고 말을 꼬는 거예요. 단순 암기도 안 될 뿐더러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미리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목차 통해서 흐름 파악하고 내용을 조금 다지고 그 다음에 2단계 학습에서 좀 심화시키고 우리 학원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격의 지름길은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가이드입니까? 원장님, 실장님이에요. 강사보다 누가? 그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에이, 알았어요. 강사 별 것 아니구나. 무시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함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틀 내에서 저도 아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2장 나가 있는데요. 너무 적죠? 이거 한 30분에 끝내고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어휴,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좀 설명드리고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법의 체계에서 전제한 것이 바로 학습의 범위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법령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상위에 뭐가 있다? 중개사 법이 있죠. 물론 이것을 법을 달리 말할 때 법률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같은 말이에요. 대개 우리가 민법, 공법, 등기법 다 어때요? 끝에 법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반면 우리가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얘는 뭐가 있어요? 법률로 썼습니다. 다른 거요? 다른 거 아니죠. 법이건 법률이건 모두 이건 누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싸우면서 어때요? 의결 조율해서 제정하는 거죠. 그만큼 국회가 개입한 법이 우리가 공부할 최상위인데 문제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내어 있을까요? 법률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 있죠. 죄형 법정주의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뭔 얘기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신체 자유권은 천부 인권을 말하죠. 누구도 함부로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뭐가 될까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속, 수사, 체포, 감금 등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중개업을 논의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즉 중개업자들이겠죠? 중개업자에게 가장 본질적 사항들은 어디서 정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얘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규제하니까, 또는 처벌을 가하니까. 그래서 제도의 본질 사항들, 요약한데 기본적 사항들은 모두 어디에 나와야 한다? 바로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일할 때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자, 뭔가 규제를 가한다 했죠? 의무 문제. 또는 각종 책임이 따르겠죠, 때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형벌 등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어야 돼요. 중개사법에 없는 사항들은 절대 처벌을 가하지 못한다. 왜? 너무나 중요한 개인의 인권 문제니까. 물론 그 모든 관련 사항들을 법이 직접 정할까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왜? 법의 세세 사항도 모두 정하면 법이 너무나 비대해지겠죠? 실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여기서 정하되 그 외의 사항들은 밑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그 하위에 먼저 우리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있죠. 대통령령. 이걸 달리 말할 때 시행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겠죠. 그것을 정할 것이고 또 그 상산 절차 등을 쭉 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요 사항들은 별도로 정리 암기할 거예요. 왜? 시험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법에. 그러면 영은요? 그 위임받는 반대 주로 뭐가 있을까요? 각종 일 할 때 뭔가 필요한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법령에서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컨대 등록한다 할 때 어찌 할 것인가? 요건 기준들 중요하죠. 다 어디 있다? 대통령령에 있다는 얘기요. 또 한편 맨 하위에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일명 시행규칙이죠. 이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발한 명령들인데 그럼 어떤 사항들이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자, 먼저 법에서 영자, 대통령도 위임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직접 중후부처 장관에게 직접 내려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시행령도 또다시 재차 위임하겠죠.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은 훗날 국토교통부령은 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금 뒤에 다시 보지만은 미치니 또는이 이런 말도 좀 소중히 봐야 돼요. 왜?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주로 뭘까요? 이런 것들이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흔히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놓치고 지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것이 모두 어때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 과목은 뭐가 중요하다? 토시 낱말도 때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법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국토교통법이 어떤가 이런 틀을 먼저 이해해 봤습니다. 요 훗날 따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물론 자, 시행 규칙은 자, 주로 뭐가 있을까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럼 뒤치다거리겠죠? 찌꺼기예요. 주로 뭐가 있어요? 예, 기타 필요한 절차 있겠죠. 주로 우리 법령에서는 각종 서류 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법이 있더라. 왜? 근데 왜 그래야 할 것인가? 반대로 물어보죠. 왜? 개인의 자유를 규제, 억압하는 것들이니까 어찌한다? 법에서. 자, 법은 쉽게 개정될 수 있습니까? 우리 법 하나 바꿀 때 국회에서 어찌하고 있어요, 지금? 허건 날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우리 편이 더 유리하게끔. 그만큼 개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든 것이 법이니까 본질상만 있을 거예요. 반면에 밑에 거는요. 각종의 요건 기준 절차란요.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저음해서 그 하부 내용들도 그때그때 즉시 빨리 교체할 필요 있겠죠. 그럼 누가 정해서 할까? 대통령이 국회에 필요 없습니다. 직접 명령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쉽겠죠. 국토교통부령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질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 사항들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험 제도 사항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대충 아시죠? 몰라요? 아예 하기 싫은데 저는. 자, 우리 시험은 1차 과목이 있고 또 한편 뭐가 있어요? 2차 과목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니까. 참조로 국가 공인증 많이 갖고 계십니까? 다들 하나 갖고 계시나요? 운전면허증. 저 그것 따는데 2년 걸렸어요. 시험 딱 보려면 그 전날 친구 가서 술 한잔 먹고 못 갔어요. 자, 다들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운 국가 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이왕 뭐 하는 거 한 번 더 통과죠. 자, 1차가 뭐가 있다 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또 하나가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근데 요 말은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법과목이 아니고 학이죠. 학문 분야를 다룬다. 참 어려워요. 학문은 단순 암기는 절대 안 되겠죠. 철저한 이해를 해야 하고 또한 끝이 없다. 따지면은. 그럼 어찌하면 돼요? 학개론 교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2차는 다시 우리 제1과목이 제가 맡고 있죠. 2법, 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있고 또 하나가 공시법령이 있습니다. 자, 과목은 하나인데 실제는 어디 둘로 나눠져 있죠. 등기법, 공시, 지적법 있죠. 또 하나가 세법이 있습니다. 합하여 한 개 과목, 그리고 끝에 공법이 있습니다. 뭐 여타 과목은 다 말씀 교수님이 했을 것이고요. 문제는 어쨌건 시험의 합격은 1차가 통과 관문이죠. 그래서 시험 공부 초기는 어디에 투자한다? 1차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4월 정도까지 1차를 끝낸 상태에서 손 뗄까요? 그건 안 돼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죠. 여러 과목이 있지만 이 중에서 소위 가장 나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과목이 무엇인가? 뭐예요? 민법이에요. 우리 민법 교수님 멋지죠?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저가 더 멋지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민법은요, 중개사 시험의 소위 시작과 한편 끝이에요. 자,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법 이론들은 2차 공부할 때 특히 유용하죠. 중개사 법령도 훗날 실무 등 공부할 때 100% 다 활용됩니다. 더더욱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중보되고 있죠. 민법도 출제하고 우리도 출제합니다. 다 하셔야 돼요. 다음 등기법도 민법의 기초가 있어야겠죠. 공법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리겠네요. 뭐 소위 다 아시지만은 수험 합격 전략에서 득점을 따지고 있죠. 자, 이 1차는 제가 뭐 논할 필요 없고요. 2차 합격에 등락한 누가 좌우한다? 동파기가. 왜 그래요? 이거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소문 들으셨죠? 예? 근데 쉬워요. 절대 어렵다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격증만 따고서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놀까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다들 원하는 꿈 있잖아요. 옆에 있던 김아무개는 지난번에 증 따서 2년 만에 조만한 상가나 얻었더라. 나는요. 했다. 그 옆에 상가도 큰 거 하나 얻어야겠다. 그죠? 이런 욕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이 뭘까요? 공법이에요. 공법은 곧 무엇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에요. 공법의 그 각종 절차를 제대로 꿰차고 있다. 지역에 정통하다.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은 나중에 증 따시면은요, 먼저 분양등 등을 해보시고 한 2년 정도,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주목하면은 돈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픈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공부할 때는 무지 어렵다. 저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공법 강의해볼까 했는데, 뭐 저 머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더라고요. 대신 우리 이환재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간자간 지목조목 다 찝어주죠. 꽤 차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공법 교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제일 못났어요. 왜? 무조건 그래요. 중개사법은 2차에서 무엇이다? 고득점 과목이다. 늘 그러죠.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2차에서 우리 법령은 몇 점이 필요할까요? 몇 점? 80점도 아니에요. 몇 점? 90점 목표로 합니다, 저는. 왜 그래요?
혹여나 답안지 옮기다가 하나, 두 개 밀렸습니다. 그럼 5점 날아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몇 점? 90점. 나올까 이거? 나와요. 민법 공부에 4분의 1만 투자해도 이 점수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런가 나중에 알 겁니다.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법령은 많이 맞아야 한다. 자, 법령에서 90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요? 뭐 안심하도 되죠. 과락만 면해도 어때요? 이미 합격이니까. 자, 요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혹여나 훗날 안 되면은 제가 뭘 한다? 찍기의 달인 아닙니까? 찍어 드릴게요. 한 40문제. 그중 한 35개는 나올 거예요, 최소한. 그럼 몇 점? 머리가 빨리 돌아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합격했네요, 그러면은. 예, 좋아요. 아무튼 고득점 과목이라고 말했으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대신 법령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수업만 차분히 따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1월, 2월까지는 그냥 수업만 안 빠지고 들으시고 대신 3, 4월 정도에서 우리 법령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요 두 번째 순환 때 좀 더 집중하시면은 요 정도까지, 자, 80점 내외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외의 것들은 어때요? 여유가 있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자, 이런 말씀 좀 두섭지만은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오늘 한번 프린트본을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울 혹은 민법에서 나온 낱말들이요. 가장 필수적 낱말들 한번 검토해보죠. 자, 첫째 낱말이 또는 및 내지. 뭐예요 이게? 또는 말 자체요. 선택적인 낱말이겠죠. 여러 개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이 필요할 때 쓰는 접속어가 또는이죠. 물론 셋 이상을 선택할 때는 어찌 처리한다? 그렇죠. 중간점을 쓰거든 혹은 구독점, 쉼표예요. 쉼표를 찍든 해서 맨 끝에 낱말 앞에 뭘 쓴다? 또는을 붙인다. 이런 얘기요. 자, A, B, C, D 여러 개의 사안이 쭉 있을 때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어때요? 너무나 난잡하죠? 귀찮죠? 그럼 보기 좋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점 찍고 맨 끝에 낱말 앞에 뭘 쓴다? 또는 이걸 쓰면 된다는 얘기죠. 밑에 예제 한번 봐봐요. 자,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 공인중개사 누굴까요? 사장님. 개업한 자격증자예요. 사장님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다음 줄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앞에 나열할 땐 콤마를 쓰고 맨 끝에 또는을 붙인다. 그 얘기예요. 다음 둘째 것. 밑은 어떠한 것인가? 밑은 자,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겠죠. 병합적인 접속사이다. 그래서 셋 이상 나열 시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거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지문을 봐보죠. 자, 제25조 확인 설명은 우리 법령상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요. 자, 설명서에는 기업중개사 괄호를 무시하고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검토해보죠. 자, 옛날의 법령에서의 이 법상 표현은 중간점을 썼습니다. 중점이요. 이렇게요. 매매계약서이건 확인설명서이건 중개업자는 필히 서명, 중간점,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점을 쓴 바 있습니다. 중간점. 중간점 주로 언제 쓸까요? 여러 개의 사실들이 대등 관계로 연결되거나 혹은 시간적으로 서로 연결될 때 소위 단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중간점일 거예요.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죠? 이런 거 쓸 때 줄여서 어찌합니까? 그냥 시도 중점 적어버리죠. 아니면 시군 구청장 또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지문 소개도 보였습니다. 확인 설명한다. 어때요? 뭔가 내가 알아보고서 말할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 가운데 중점. 혹은 조사 확인한다, 검사, 감독한다. 이런 연결적인 의미 쓸 때 주로 줄이기 위해서 중점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법에서 한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거요. 모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에 자기는 법에 보니까 이렇게 중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어찌했을까요? 일단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해서 어때요? 성명을 프린트기로 출력한 상태에서 이제 뭐 했습니까?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언뜻 보기 어때요? 잘했죠. 서명 이름 보이잖아요. 다음에 날인, 도장 찍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어때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구청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점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뜻인 거요? 미치란 거요. 선택적 의미가 결코 아닌 거죠. 또는 병합적인 얘기요. 서명도 해야 하고 또한 날인도 해야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분쟁 때문에 최근 법을 고쳤습니다. 아예 뭐라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훗날 우리 법령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암기하면 돼요. 확인 설명서, 또 하나 지금 거래 계약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죠. 요 둘은 반드시 어찌한다? 둘 다 해야 한다요. 자, 물론 이것도 없죠. 제가 방금 예를 들 때요. 프린트로 개인의 이름을 새겨서 출력한 상태다. 이건 서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명이죠. 이것도 법의 위반인 거예요. 서가 뭐예요? 쓸 서자요. 내 이름은 내 고유한 지렁이 필체로 써야 한다. 그게 서명이요. 자필 서명. 맞아요. 자, 비록 뭐 하찮아 보이는 요 중점인데 어때요? 현실에서는 영업정지에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또는과 밑은 이렇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낱말을 보죠. 내지. 어때요? 내지. 한번 읽어봐요. 자, 포인트가 뭐죠? 중간 생략이죠. 자, 쭉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일이 모두 나열합니다. 귀찮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범위를 한정하고서 요 가운데 것을요 어떻게? 생략할 때 얘기해요. 그 밑에 맨 끝에 좀 봐요. 자, 제4호 보시면은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뭔 얘기고? 2호와 6호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2, 3, 4, 5 모두가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호에서부터 몇 호까지 너무 길잖아요. 줄여야겠죠. 어떻게? 내지. 참 얍삽 빠르죠. 눈치 좋습니다. 우리가 요 낱말은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죠.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예? 기상청 일기예보 매일 9시 50분에 띵 하면서 뭐 합니까? 내일은 남해안 먼바다의 파고가 어떻다? 3 내지 5m일 것이다. 3인지 5인지란 말 안 했죠?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3, 4, 5가 다 통하겠죠. 이런 것들. 자, 내지란 말을 쓰고 있다.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제 다시 타이틀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법제 38조라 있습니다. 밑에 뭐가 있어요? 옆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을까요? 에이, 뭐 없어 보이잖아요. 자, 법에서는 조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몇 항 몇 항 항으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 항 밑에 보니까 지금 지문에 1, 2, 3이라는 숫자만 적힌 게 있습니다. 자, 항 아래에 편성된 요 숫자를 어찌 읽을까요? 1번 콤마, 2번 콤마 어색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요걸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 항, 호. 또 적어도 있어요. 자, 호 밑에 내용이 너무나 많을 때는 따로 또 분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류법이 뭐 가, 나, 다 등 나갈 때 있어요. 요걸 뭐라 부를까요? 목이라 불러요. 조, 항, 호, 목. 물론 요 목이 조에도 바로 올 수도 있고요. 항이고, 자, 동그라미는 항, 나머지 숫자는 호, 나머지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부른다는 것들. 그건 뭐 알고 계셔야겠죠.
자, 뭐 저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뭐 30, 뭐 예컨대 8조 2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왜 나올까요? 물론 뒤에 39조가 있겠죠?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때요? 새로운 내용들을 법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법조문을 전체를 모두 밀어가지고 쓸까요? 그건 어렵겠죠. 왜? 이왕 써오던 사람들의 각 습관들을 한 번에 날려버린다. 너무나 번거롭겠죠. 이때 추가되는 사항들을 쓸 때 뭘 한다? 몇 조의 1, 몇 조의 2, 3, 4 이렇게 나가겠죠. 조의 2 이렇게 추가할 때 얘기해요.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어쨌건 또는 및 내지가 있다. 특히 및과 또는 우리가 교재 훗날 읽을 때도 항상 예의주시할 낱말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건 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떤 인원이나 수를 셀 때 소위 분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봐두죠. 서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가 붙을 때는 항상 그 기준을 어찌한다? 포함시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상과 이하는 뭐예요? 기준을 포함한 숫자를 말하겠죠. 예컨대 5 이상이라 말하면 숫자가 뭐예요? 자연수. 5부터 5를 포함해서 더 높은 것. 6, 7, 8 나가면 되겠죠? 똑같이요. 5 이하라 할 때는 2, 5가 포함되어 있죠. 5를 포함해서 더 작은 것. 4, 3, 2, 1. 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구별은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요. 이거 실수 많이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모 학교 체육 선생님이 애들을 집합시킵니다. 줄 세워야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 170cm 이상한 왼편에 서라. 170cm 이하는 오른편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못난 교사죠. 왜? 그럼 170에 해당하는 요 놈은 어디 가야 합니까? 몸을 쫙 잘라버릴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상과 이하, 기준이 포함되는 의미였다. 뭐 이 정도 봐두시고요. 뭐 예전 그냥 읽으시면 되고. 다음 초과와 미만이 보이는데요. 이는 뭘까요? 초과 미만은 기준점들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넘어서는 것이 쉽게. 그럼 이거 다시 보죠. 5를 초과하는 자연수. 그럼 뭐가 돼요? 5가 포함이 안 되겠죠? 6, 7, 8, 9. 5를 미만하는 자연의 수, 5를 뺀 4, 3, 2, 1. 그 얘기죠. 기준이 포함된다, 안 된다. 엄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역시 법령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밑에 한번 예제를 보죠. 두 번째 거 보시면 돼요. 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1항, 즉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따르고, 다음 2분의 1 미만 경우에는 제4항 주택 외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문 자체가 출제된 바 있고 또 한 번 계산식 문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뭘 봐야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철저히 구별해 보자 그 얘기예요. 이거 한번 살짝 봐보죠. 훗날 자세히 배울 겁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확실히 잘한다. 뭘까요? 중개, 보수. 왜? 실컷 일하고 돈 덜 받습니까? 그런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다들 어때요? 더 받으려 애쓰지. 자, 참조해보죠. 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조항과 여기서 주택 외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는 집이 아닌 것, 상가 건물이나 토지, 뭐 공장, 재단 이런 거겠죠. 요 둘의 보수 체계가 우리 법령은 달리 나와 있어요. 우선 주택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 주로 뭐가 현실 문제일까요?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뭔가 약자 보호기 위해서 규제를 좀 더 엄히 가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어디서 정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따로 규율합니다. 뭐 거래 가액이 얼마일 때는 몇 프로, 얼마일 때는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물론 절대 시도 조례의 요 사항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역마다 차이가 나올 거니까. 시험 안 나와요. 나올 때는 항상 지문에다 언급해 주는 것들이요. 뭐 가령 매매가액이 5천에서 2억 미만일 때는 5천부터 2억이 안 될 때요. 이때는 0.5% 내서 서로 합의하라 했습니다. 물론 한도액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 계산한 액이 80을 넘지 못한다. 이런 2단계 규제를 가해놨어요. 반면에 토지 상가 쪽은 어떨까요? 이건 뭐 세입자 문제가 없잖아. 이건요. 돈 있길래 땅 사고 건물 사겠죠. 그래서 우선 조례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죠.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해요. 그래서 매매 경우에는 그것이 0.9% 안에서 1000분의 9예요. 다음 임대차 등등의 각종 거래 관계는 몇 자 쓰니까 또 모르죠? 쓰지 마시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오늘 가볍게 머리에 넣어가시면 돼요. 임대차 등의 경우는 0.8% 안에서 이렇게 달라요. 요율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 사항들을 한번 그 지문에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죠. 자, 복합 건물이에요. 자, 2개층 건물인데요. 1층은 주로 보니까 뭐 상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신 2층은 주택으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면적이, 상가의 면적이 가령 100이고 주택의 면적이 150입니다. 이때는 어디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어찌한다? 초과할 때는 뭘 따른다? 주택의 보수를 따른다. 지금 100, 150 넘잖아요. 이때는 주택의 보수 조항들을 적용하라는 얘기요. 한번 해보자면, 가령 이것이 만약 매매가가 1억이라 가정하죠. 얼마 나올까요? 1억 곱하기 주택이니까 뭘 본다? 시도 조례를. 지금 제시한 것이 몇 프로요? 0.5%. 곱하기니까 얼마요? 50만 원. 자, 산출한 계산 금액이 80보다 넘지 않죠? 요건 내가 오케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요. 자, 주택 상감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질문. 주택의 면적이 100이고 반대로 상가의 면적이 150이었다. 이때는요? 그렇죠. 면적 많은 게 상가니까 상가 보수 조항을 따르면 되겠죠. 1억 곱하기 상가에서 매매 얼마나 했어요? 0.9% 얼마입니까? 90만 원. 자, 요 법정 하나 때문에 돈이 얼마가? 40만 원 미쳤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상가의 면적이 100이에요. 주택의 면적이 똑같습니다. 이때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이상이에요, 지금 초과요. 다시 봐요.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절반까지는 뭘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럼 얼마요? 50만 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런 것들 나중에 머리를 써갖고 고민해 보십시오. 자, 어쨌건 요 단순한 표현 때문에 돈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아유, 걱정 마세요. 이거 한 5월쯤 가면 저보다 더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전, 전, 이후, 후. 이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뭔가 눈치챘습니다. 뭐라고요? 이가 있는 것들은 기준점을 포함시켜라. 이가 없다면 어쩐다? 제외시켜라. 끝난 거예요. 자, 어떤 뭐 숫자를 제기할 때 기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포함한다, 안 한다의 차이예요. 포함을 하지 않을 땐 뭘 한다? 전이라 했습니다. 기준을 뺀 것이 그 전이죠. 반면에 반대 방향이 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포함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땐 뭘 하면 될까요? 이전. 그럼
그럼 기준을 빼고 역시 반대로 이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을 구성할 때 요 둘을 같이 쓰고 싶을 때는 어찌 해야 한다? 엇갈리게 써줘야겠죠. 맞잖아요. 몇 월 며칠 전까지는 이렇게 하라. 그럼 요 뒤부터는 어찌합니까? 요게 기준이 빠졌으니까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라. 그래야겠죠. 반대로 얼마 이전이라 했을 때는 뒤에는 후. 그죠? 서로 크로스인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법령에 대입을 해볼까요?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봐봐요. 현재 우리 시험 볼 때 수험 응시 수료가 얼마쯤 듭니까? 28,000원. 물론 껌값은 아니네요. 그죠? 자, 그거에 있어요. 자, 시험 볼 때 우리가 내는 돈이 응시 수수료예요. 근데 이거 내가 시험장 못 간다 해서 100% 다 떼먹을까요? 도둑놈들이네요. 돌려주겠죠? 수수료 반환법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니까요. 원서 접수 마감일이 있고요. 자, 접수가 끝나기 전에 나 시험 안 보겠다 돌려도 했습니다. 이때는요. 100% 돌려주겠죠. 근데 접수 마감일이 지납니다. 이때는요. 이미 버스가 떠난 뒤는 다 줄까요? 안 주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몇 프로, 언제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대로 한번 봐봐요. 요때 이전까지는 100%, 이후까지 몇 프로 맞아요? 하나를 포함하니까 하나는 빼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감일 그 다음 날부터 그 뭐냐 후부터죠. 다음부터 언제까지는 60%. 그리고 시험 시행일이 있겠죠.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는 얼마 주겠다. 그러면 시험에 한 10일 놔두고서 우리가 합니다. 잘 봐야겠죠. 이게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죠? 지나서 내가 달랍니다. 줍니까? 물 건너갔잖아요. 어때요? 별거 아닌 낱말인데 현실은요. 역시 쓸모 있더라. 법령 강사가 하는 말이 오늘 한 게 농담만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 비록 미묘한 부분이 돼 어찌한다? 좀 조심해서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반수 이상 과반수. 자, 이제는 알 수 있겠죠? 반수 이상은 뭐예요? 말 자체. 반의 수를 이상 넘어간다. 물론 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기준이 포함되더라. 그럼 예컨대요. 어떤 위원회에서 인원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해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어떤 안건을 통과한다. 그럼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반. 그렇죠. 5명 이상이겠죠. 그럼 반면에 10명의 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할 때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과반수는요? 반의 수가 포함되지 않죠. 몇 명? 6명부터가 되겠죠. 물론 과반수 이상 맞아요? 이건 어폐가 있죠. 이미 초과란 말을 썼으니까 넣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자, 반수 이상은 반수를 포함한다. 과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실제 현실에서는 조직 구성이 짝수일 때는 내용은 같아요. 반면에 홀수일 때는요. 자, 11명의 조직체를 전제해보죠. 반수 이상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1 나누기 2 하니까 2, 50, 2, 50 얼마? 5.5명 이상 맞아요. 사람 한쪽 쫙 쪼개서 너 동의 너 반대 아니잖아요. 사람은 4, 4, 5, 2 없잖아요. 몇 명? 6명. 반면에 과반수라 해도 어떻습니까? 반이 넘어서니까 6명. 그죠? 홀수의 정족수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언제나 짝수일 때요. 반을 포함한다, 포함치 않더라.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적용한다, 준용한다. 요 말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소위 입법 기술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중개사법도 많이 봅니다. 뭐 몇 조 쭉 법을 정했습니다. 근데 자, 어떤 법에서 앞에 나온 요 사항들이
뒤에도 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쓸까요? 중복이죠. 그러면 같은 사항을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 없으니까 어떤다?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에 관한 사항을 그 다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한다. 이게 적용이에요. 반면에 준용이란 말은 뭘까요? 준용한다. 자, 이런 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달리 규율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때는 필요한 사항들을 살짝 손봐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 할 때 포인트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반면에 준용은요, 쓰긴 쓰되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준용한다. 이 표현들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유추 적용한다. 법조항을 갖다 빌려다 쓰긴 씁니다. 단지 어때요? 유추해서. 뭐예요? 거기에 꼭 맞는 옷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안 봤더니 비슷합니다.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갖다 쓴다는 얘기요. 이건 입법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법의 적용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빌리기 차원입니다. 구태의기 안 썼은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 뭐 한다? 유추해서 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뭐 특히 민법에서 많이 써먹을 겁니다. 이거. 법과목은 다 그래요. 적용이니 준용이니 말은 그런데 훗날 또 정리할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거기 예제 한번 봐보죠. 자, 적용예에서 자, 우리 협회에 대한 조항이죠. 제43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뭔 얘기요? 갖다 쓴다. 언제 쓴다는 얘기요? 이 법 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자, 이런 조항을 볼 때 눈치를 미리 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된 것들은 어찌하란 얘기요? 이때는 뭐요? 이 법 중개사법을 그 사안에 어찌한다? 먼저 적용한다. 반대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뭘 따른다 했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뭐 일반법인 민법을 후에 적용한다. 이 얘기죠. 이 얘기요. 자, 중개업을 규율한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과의 관계를 물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과 개인의 각종 거래를 규율한 기본법이 뭐죠? 민법이에요. 민사에 관해서 일반법은 민법이다. 익히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떨까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어쩌다 먼저 적용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낱말이 있죠? 그렇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찌 해결하라? 특별한 놈을 먼저 대우하고 빠진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일반법으로 보완하라. 그 얘기예요. 예, 특별법 우선 원칙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내면 될 거예요. 예, 중개 업무는 무엇이? 중개사법이 먼저 개입하고 니들이 해결 못할 때 누가? 민법이 나서겠다. 그 얘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더라. 자, 그래서 외인이 또는이니 제외인이 이런 말도 보일 거예요. 어찌한다? 곱씹어보자는 얘기예요. 법에 있을 때는 이 법을, 없다면 무엇을? 민법을 후에 따르더라. 예, 특별법 우선 원칙의 소위 표현법이었습니다. 밑에 것 예제 하나 더 보죠. 나의 예제. 등록증의 교부란 말이 있죠. 이거요. 우리가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들이 또는 시장들이 증 주겠죠. 그런데 그 표현을 봐요.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서는 어찌한다? 이를 준용한다. 뭘? 제5조 3항의 규정을. 뭔 얘기요? 등록증 교부 업무는 따로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죠. 뭘 봐라? 5조 3항을. 그래서 5조 3항을 봤더니 밑에 있습니다. 자격을 교부한 자, 증을 받은 중개사들이겠죠. 이들이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찌한다? 재교부를 시도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알기에 시험 합격 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반면에 등록증은 누가 주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자, 증 재규부란 사실은 똑같죠. 그러니까 주체만 바뀔 뿐이니까 구태여 법조문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따라서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죠. 따라 한다? 어때? 준용하라는 얘기죠. 예. 적용인이 준용인이 실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안이니까 갖다 써달라. 이해되겠죠? 네. 등등이 쭉 나왔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